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비과세로 가겠습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도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 입법 취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입법 취지상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하지 말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파산 선고 처분했다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파산 선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이제 법원 쪽 근처 가보면 뭐 파산, 회생 이런 홍보 같은 거 지하철에서 많이 보셨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부도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파산하는 거죠. 그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되고 그 선고를 받는 순간 땅이나 건물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변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파산이 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겁니다. 네, 그냥 교환 분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우리가 교환 분합하는 거다. 그래서 3년 이상 장애한 농지로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된다. 요건데요. 그냥 교환은 쌍방 모두로 양도로 보는데 말 그대로 농지를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농지라는 것은 우리가 농지법상의 농지에 논이나 밭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농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교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교환하면 다 비과세냐? 그건 아니고 항상 얘는 조건이 있어요. 비과세는 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땅값의 차이가 마이너스는 안 된다. 요건데 자, 얘는 바로 그 조건이 사유 조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액 조건이 들어맞아야 돼요. 사유 요건과 차액 조건이 들어맞아야지만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바꾸는 이유가 명분이 명확해야 돼. 즉 국가 지자체 자 바꾸자는 것이 국가 등이 바꾸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에서 바꾸자. 법에서 바꾸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작상 필요한 거예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이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차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차익 조건은 저희 나온 대로 큰 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갑이란 분의 농지가 5천 정도 되고요.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의 농지가 만약에 3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5천과 3천이 됐을 때는 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이 경작상 필요예요.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교환 거래가 됐을 때는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차익이 얼마죠? 2천. 차익이 2천이 되는 거고 큰 편이 5천이잖아요. 큰 편이 5천. 그럼 얘는 5천만 원 곱하기 4분의 1 이하로 차이가 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4분의 1은 25% 이하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천에 25%가 되는 거니까 5, 25, 5, 20, 1250만 원이 되죠. 그럼 1250만 원 이하로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1250을 넘었잖아요. 그럼 1250을 넘으면 얘는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1250을 넘었으니까 얘는 비과세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로도 등장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주셔야겠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농지의 교환 또는 이제 분합 이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요. 그 345페이지에 비과세 개요 있고 종류.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박스에 요 종류가 나와 있죠. 일단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거기에 3번에 파산선고, 4번에 별표시, 농지의 교환분합. 그러면 1번이 의이고 2번 농지의 범위 밑줄입니다. 자,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상의 농지니까 자, 밑줄 쳐져 있나요? 논이나 밭이나 과수를 말한다. 그러면 논을 교환하거나 밭을 교환하거나 과수원 교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3번에 보시면 밑줄 비과세되는 교환분합의 범위 동그라미 1, 2, 3, 4가 바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유조건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경작상 필요하니까. 자, 근데 이 경작상 필요 같은 경우에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환하는 거는 이제 비과세 줍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거든요.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교환하는 건 좋은데 교환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돼서 요 농지를 매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3년 정도는 묵혀놔야 된다 이거예요. 3년 정도는 묵혀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3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교환하고자 하자마자 그냥 팔고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3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별표시 농지의 교환분합 시 비과세 요건. 자, 그게 바로 이제 요거죠. 차액. 차액은 이제 큰 땅값에서 저액. 이게 이제 고액이 되는 거고 이게 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차이가 이제 2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2천만 원이 큰 금액이 5천이니까 4분의 1 이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5번. 농지 교환 분합 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농지였는데 이 지역이 갑자기 여러분들 용도 지역 많이 배우셨잖아요. 상업 지역으로 우리가 편입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얘가 공업적으로 뭐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업적으로 편입이 되거나 주거적으로 편입이 되면 과연 이것이 농지냐 이런 얘기죠. 과연 이걸 농지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상업적이나 주거적으로 편입됐다면 이것은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닌 땅으로 교환거래한 거니까 이거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농지 교환분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 4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4분의 1이니까 25% 이하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1을 넘었다면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실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30회 때, 20회 때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농지 요건을 이렇게 박스형 문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혜택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규제 등을 할 때는 주로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 지방세는 5가 많아요. 사후관리기간이 5가 많은데 양도소득세는 3이 많아. 그러니까 주로 3이 많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내용 보시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농지를 교환한다거나 교환에 따라 새로 취득한 농지를 바로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몇 년 이상은 경작해야 된다고요? 몇 년 이상? 그렇죠. 3년 이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 니은은 좀 애매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중요한 문장 나오죠.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몇 분의 몇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큰 편이 4분의 1 이하가 되겠죠.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이하가 되면 얘는 비과세를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4분의 1 이하가 되면 얘는 비과세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농지 취득은 몇 년? 얘는 3년이 되겠습니다. 3년. 네, 3년.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바로 4분의 1. 자, 요거예요. 그렇죠? 네, 4분의 1, 3년.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겠습니다. 3, 4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년을 경작해라. 3년을 관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때 4분의 1인 제가 여기 사례 들었다시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25% 이내로 차이가 났을 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350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요 얘기예요. 1세대 1주택 얘기를 하겠습니다. 1세대.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죠. 자, 가장 낼 게 맞습니다. 자, 얘는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없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없게끔 해주겠습니다.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제외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제외. 그러면 그 제외되는 이유가 있겠네요. 이유가 첫 번째, 실질 거래가액이 12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 12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 그렇죠? 그러면 고가주택이니까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2억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고요. 자, 9억이 아니라 12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안 되느냐? 미등기 양도. 등기 양도가 아니라 미등기 양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거주가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허위 계약이에요. 허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허위 계약에 대한, 이건 탈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과 그 다음에 계약서상의 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자, 요 중에 미니마이즈다. 요거는 뭐냐면요. 자, 요 얘기예요. 해석은. 여기 집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예요.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우리가 양도합니다. 주택을 우리가 양도를 해요. 그런데 주택을 양도하는데 말 그대로 다운 계약서라든가 업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다운이나 업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다운이나 업 계약서를 쓴다면 이건 탈세로 봐야죠. 맞죠? 그러면 이 탈세 거래를 했을 때는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 규제,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취소. 그러니까 함부로 업다운 계약서를 쓰지 말아라.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 받을 금액이라든가 감면받을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그럼 얼마를 추징할 것인가. 그럼 얘는 미니마이즈. 즉 우리가 업계약서라든가 다운계약서 쓴 것만큼의 금액하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뭐냐면 비과세 감면이 되지 않고 과세가 된다고 가정하고 나온 산출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된 세금이 있다. 그러면 요 금액하고 요 금액과 비교해서 미니마이즈. 왜 미니마이즈일까? 둘 중에 적은 금액이에요. 만약에 맥스마이즈가 되면은 요 추징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니마이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때는 추징 금액이 작아진다, 커진다? 추징 금액이 커지겠지 뭐. 그렇죠?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걸 따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걸 따지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냐? 349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348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1세대 1주택 별표시 놓으시고 일반적인 경우는 2년 이상 보유가 되고 오른쪽에 니은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2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얘기죠. 네, 미등기, 비거자, 허위계약서, 고가주택.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 더 알아보기에다 그게 바로 뭐냐? 업다운 계약서를 그걸 우리가 허위계약서라고 하죠. 허위계약서를 썼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허위계약서 썼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확인 예제. 자,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우리가 양도한다고 했을 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약서상의 거래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3억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실거래가 3억인데 계약서를 3억 5천을 썼으니까 업계약서 쓴 거죠. 그러면 업계약서 쓴 게 얼마예요? 5천이죠? 업계약서 쓴 게 5천입니다.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3천만 원이에요. 비과세가 안 된다고 가정하고 산출된 세금이 3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3천만 원. 해석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5천만 원과 3천만 원. 자, 둘 중에 미니마이즈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미니마이즈가 얼마가 돼요? 3천이 되겠죠? 3천? 네, 3천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요 금액이 답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비과세 뭐 받을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을 비과세 다 받기로 한 건데 이 중에 3천을 뺀 7천을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이런 식으로 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11년도인가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허위 계약서 쓰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 같은 걸 많이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만 안 걸리면 이분은 걸리기가 쉽지 않은 게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많이 이걸 권한 거죠. 아, 이거 뭐 당신은 문제가 없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걸리면 그 좋은 비과세 혜택을 다 못 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세대가 이제 하나의 집을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얘는 한 세대가, 자,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우리가 2년 이상 일반적은 가지고 있고 조정적은 2년 이상 거주해요. 요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한 세대가 되고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고 2년 조건을 갖췄을 때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받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원칙적인 조건을 보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나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없어도. 그러면 바로 배우자가 사망, 이혼이에요. 사망, 이혼.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가 나이가 30세 이상. 결혼을 안 했지만 30세가 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중위 소득이 있었을 때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이거는 1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인 조건이 있고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집, 네,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의 집이 있고 그 주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원칙과 예외, 이게 공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가족이 하나의 주택에서 일반적인 2년 보유, 자 대신 유념할점은 규제적이죠. 자, 대출이 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규제가 되는 조정지역 현정부 들어와서 만든 게 2년 거주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제 350페이지에 가보시면 돼요. 자, 350페이지. 350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번에 1세대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원칙이 있고 이번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 이게 바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인데 자, 주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주택. 자, 주택은 좀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주택. 우리가 이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공법에서 말하는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 같은 건 단독이 되겠죠. 하지만 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이 되고요. 그러면 요 주택이 있는데 요 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뭐냐? 자, 개념은 상시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상시 주거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부상 주택인데 이거를 상시주거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시주거로 써야 된다. 그럼 상시주거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주소 전입 여부로 우리가 가릴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가 뭐냐면 범위는 그 건물 부분과 부속 토지, 건물과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부속 토지.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는 주택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말합니다. 건물과 부속 토지. 그러면 건물과 부속 토지가 되는데, 그러면 토지 면적이, 이건 어떤 논리냐면 일종의 요게 이제 주물적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토지가 종물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만약에 주물이 비과세가 되면 종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물도 비과세 주는 건 좋아요. 종물은 주물의 집을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토지가 너무 과다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뭐 우리 그림상으로 보면 뭐 땅은 이만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만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토지는 이만큼 되고 건물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자, 일정 면적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을 제한해서 그 범주까지만 혜택을 주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과세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세금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을 두자. 그래서 요 건물과 토지가 있다면 요 바운더리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넘어가는 것은 세금을 받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적 제한을 두는 건데요. 그 면적 제한이 이제 원래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배, 그 다음에 또는 10배로 되어 있어요. 10배로 되어 있는데, 요 기준이 이제 3배, 그 다음에 5배, 10배로 정해됐다. 그래서 3배, 5배, 10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 지역이 주상공,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지역. 요 지역은 좀 더 규제하자. 즉, 요거는 면적이 너무 인정 면적이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상공 지역은 3배로 제한하자. 이거 3배로 제한해서 3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요게 만약에 그 고가주택이 되면 어떡하냐,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1세대, 저게 1세대가 되고, 저 그림사로 봤을 때, 저 1세대가 되고, 이제 하나의 집이고, 2년 보유 거주인데, 요게 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라는 이유 때문에 얘는 비과세를 못 해준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 강의 때, 이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9억 원 초과, 9억 초과였었는데 얘가 얼마로 바뀌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빙고. 자, 얘는 12억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12억. 네, 12억으로 바뀌었다. 9억에서 얘는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9억에서 얘는 12억 초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 이거 12억. 그러면은 만약에 작년 같으면 10억의 양도가 됐다면 얘는 비과세가 과세가 되지만 작년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용주택이 되겠습니다. 겸용주택. 자, 겸용주택. 그럼 겸용이라는 것은 상가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 상가, 주택과 요 업무용이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겸용주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판단할 거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주택 면적이 있고 이외의 면적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판단을 주택 면적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냥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해석할 거냐. 그럴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주택 면적이 아닌 면적보다 크면은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자 이거예요.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 근데 만약에 같았을 때는 오로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작았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요 동그라미 1번이 더 유리하겠죠. 그럼 만약에 주택 면적이 얘가 60이 되고 상가 면적이 40이 된다고 한다면 이땐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100이 되겠죠. 그럼 100 전부 다가 비과세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50이 되고 여기가 50이 되면 이때는 50을 주택으로 보자. 그럼 여기가 비과세가 되겠죠. 해석이. 자, 주택 면적이 40이 되고 상가 면적이 60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40만 비과세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택 면적이 큰 게 유리하다. 이거 주택 면적이 큰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용주택의 비과세다. 겸용주택의 비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5번째. 만약에 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가구 주택. 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을 따라가요. 그러면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배웠습니까? 단독주택이라고 배웠습니까? 빙고. 단독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는 한 채로 본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한 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한 채로 보니까. 다만 이걸 이제 한 채로 보는데 얘가 고가주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것을 다가구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범위, 고가, 겸용, 다가구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가 이제 6번째는 뭐냐면 조합원의 입주권이에요. 조합원의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그럼 조합원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합원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가 된다. 이거예요. 조합원의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주택으로 간주가 되면 1주택이 된다 이거죠. 1주택. 그래서 1주택 양도가 되는 거니까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까지가 이제 주택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 351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양돌 현재 국내의 1주택. 자, 1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1주택. 네, 그래서 주택의 정의. 이때 주택의 정의는 말씀드린 대로 상시 주거로 사용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휴양 목적으로 써버리면 그건 주택이 아니라 별장처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그 디귿의 니은에 보시면 양돌 현재 1주택 보이다. 예, 맞아요. 양도 시점의 1주택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판단한다. 그럼 국외 소재 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국내 소재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시. 자,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자, 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5배, 10배이지만, 주상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배, 그 다음에 5배, 10배. 자, 그래서 밀집 지역은 이제 3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석이요. 자, 그래서 그 기억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상공 기억에다 계정 써놓으세요. 네. 그 밖에 토지는 10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3번.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했다. 자, 집이 2채인데, 요 2채가 됐을 때 이거를 팔아요. 그러면 동시에 양도됐다면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선택. 선택. 누가 선택? 거주자. 주의할 점은 세무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아니라 거주자가 선택한다. 세무서장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 거주자가 선택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을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가 되면은 이제 공유주택이 되는데, 공유의 핵심은 지분이 있다는 거죠.
7번에 보시면 얘가 요 집이 공유주택이 된다. 그럼 만약에 갑, 을,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갑의 지분은 5, 그다음에 을의 지분은 3, 병의 지분은 2. 그러면 이때는 각각의 한 채로 보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한 채. 각각의 한 채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소유가 되겠죠. 네. 다만 이제 공동상속이 됐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중에서 지분이 많은 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분이 많은 자가 갑이니까 갑의 주택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공동상속. 거기는 밑줄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줄.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속 지분이 많은 자 거로 본다는 거예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속 지분이 많은 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토지주택의 분할 양도. 자, 분할 양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과세 쓰세요. 분할 양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과세 쓰시면 되겠어요. 과세. 그러면 우리가 요 주택은 주물종물 관계였거든요. 그러면 주물종물을 합산해서 팔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주는데 만약에 이거를 따로 분할해서 양도하는 거야. 따로 분할해서 팔게 되면 이거는 종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물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원래 종이라는 건 주인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종물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토지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주택을 분할해서 1층, 2층인데 분할해서 매도하면 다주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이거는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4번 거주인데, 자, 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쨌든 주택은 상시 주거로 쓰는 건물과 토지를 말한다. 정착 면적이 5배, 10배 했는데 이게 3배 규정이 추가됐다 말씀드렸고, 10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대신 이제 9억을 넘는 것만 과세가 되고요. 겸용주택은 이제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지는 거고, 주택 면적이 컸을 때가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유리해지겠죠.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겸용주택도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교재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거기 가보시면은 주제가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의 비과세 판정이죠. 그 박스에 아마 별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박스입니다. 그럼 박스 라인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 면적은 주택만 주택으로 보자. 더 알아보기가 있죠. 거기에 그 1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상공 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원래 5배, 10배에서 3배 규정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제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 예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확인 예제 보시면은 요 땅이 있어요. 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주거로 쓰는 면적이 80. 주거로 쓰는 면적이 80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로 쓰는 면적이 120이 있습니다. 120이 있고 그 다음에가 토지 면적이 800이 있습니다. 80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거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더 커. 그렇죠? 그러면 주거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한다? 요걸 팔았을 때는 요거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과세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가 면적이 큰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주물이 비과세 과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물도 비과세 과세로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땐 이 토지 면적을 어떻게 나눌 거냐? 자, 요 면적을 구하려면 전체 토지가 800이잖아요. 전체가 800이에요. 800.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합치면은 이제 200이 되죠. 80 플러스 120. 자, 요게 이제 200이 됩니다. 200.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80이 되잖아요. 80. 자, 8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면적을 따져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2, 4, 8,
320이 되죠? 320제곱미터가 됩니다. 320제곱미터. 그런데 요 320제곱미터라는 면적이 과다할 수도 있거든요. 과다할 수도 있으니까 요 면적 제한을 두겠다 이거예요. 면적 제한을 두겠다. 면적 제한을 두겠다. 그래서 요는 정착 면적에 대해서 자, 그 자료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시 주거의 도시적 밖에 소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적 바뀌면은 얘가 몇 배까지 될까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은 왼쪽에 더 알아보기 보면 도시적 바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적 낼 때는 3배, 5배였지만 그 밖에 토지는 몇 배요? 10배가 되겠죠. 도시적 내 토지가 남이고 아니면은 10배. 그러면 10배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10배까지니까 정착 면적이 80이잖아요. 80. 그럼 80에 10배면 800제곱미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요 320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320까지는 비과세 인정이 되는 거니까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아, 그러면 800에서 320을 빼면 얼마예요? 480제곱미터가 과세 면적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과세 면적을 찾는 거잖아요. 과세 면적을 찾는 거예요. 과세 면적. 그럼 과세 면적은 12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과세 면적은 8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이제 안분 계산했는데 과세 면적은 480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을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나오면 거기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과세 면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토지 면적을 제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 면적을 제한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72페이지. 372페이지에 보시면, 372페이지에 보시면, 고가주택이 있어요.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9억에서 12억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가주택의 정의가 보면니까 실거래가 계획이 12억을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억을. 자,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보시면 네, 그 확인 예제가 있죠. 확인 예제. 거기서 보시면 정답이 이제 2번인데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여기가 뭐로 돼 있죠? 기준시가가 아니라 국세청구시가 아니라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가 12억을 넘어가면 이때는 몽땅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분, 12억을 초과하는 분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12억을 초과하는 분만 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차후에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기준시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다. 그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정의는 상시 주거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을 제한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도시적 내, 수도권 지역 내, 주상공 지역은 3배까지가 된다는 것. 특히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밖은 10배. 이건 좀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계산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주거 면적과 상가면이 나눠져 있다면 주거분만 주택. 다만 토지도 안분 계산하는 거죠. 안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한도를 따져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고가주택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통으로 매도했을 때는 한 채로 보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겸용주택을 이렇게 사례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다음번 비과세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유주택은 각각의 수로 보되 공동상속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는 거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또 남은 내용들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